나도 한마디 시간입니다. 네, 오늘 말씀해 주실 초대 손님은요. 글로벌 웹진 뉴스로의 노창현 대표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도 기자님.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 방송을 통해서 예전에도 나오신 적이 있는데 아주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예, 저는 그 뉴욕과 서울을 기반으로 그 글로벌 웹진 뉴스로라는 인터넷 신문 대표 기자로 있고요. 지금 현재는 한국에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제가 이제 방북 취재를 좀 뭐 계속 열심히 하느라고 한국을 이제 경유해서 이제 가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활동하는 시간이 좀 많이 늘어났는데요. 예, 어쨌든 이렇게 우리 미우새 시간을 통해서 오래간만에 반가운 분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네, 지금 한국에 계신데요. 네. 최근 한국에서 비전향 장기수 박종린 선생님이 돌아가셨는데 우리 그 박종린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비전향 장기수의 뜻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뭐 비전향 장기수는 보통 우리가 다른 말로 이제 신념의 강자, 신념의 화신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 양심수라고도 하죠. 자기의 어떤 양심에 반하는 그런 것을 이제 동의하지 않고 지키는 그런 일로 정말 30년, 40년 사는 그런 무기수들 이런 분들이 많다라는 걸 아마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게 98년까지 이런 전향 공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남쪽에서.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사상범이나 또 민주화 운동하는 분들도 이제 많이 있고요. 어떤 이제 우리가 흔히 뭐 공산주의 사상 뭐 이런 것 때문에 그거를 이제 버리고 우리 남쪽을 받아들여라 이런 걸 이제 강제로 그 전향시키는 그런 공작들이 90년대 후반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박정린 선생님도 이제 그 중에 한 분인데 이제 남파가 됐었죠. 북에 있다가 59년대 남파가 돼갖고 그때 이제 체포가 돼서 계속 이제 뭐 별다른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어떤 그 지시사항 전달하고 이제 돌아가는 일이었는데 이제 그게 체포가 돼서 무기징역을 선고를 받았죠. 그게 특별히 무슨 뭐 엄청난 그 일을 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사실 이제 전향을 하면은 쉽게 나올 수도 있는 일인데 이분들이 그런 것을 이제 거부를 한 거죠. 나는 이제 내 양심을 저버릴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 비전향 장기수라는 말을 쓰고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이분은 예, 34년을 이제 살았지만 뭐 40년 이상 우리가 세계 최장기 그 감옥에 그 생활한 사람을 예전에 만델라 그 남아공화국의 만델라를 이제 보통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기록을 90년대 이제 깬 것들이 전부 이 한국에서 나왔습니다. 45년, 44년 산 분들이 그 90년대 중반에 이제 풀려나가는 일들이 있었는데 여하간 이런 그 자기 양심을 지키느라고 40년, 50년 사신 그런 분들이 많다라는 것이 이제 90년대 후반까지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분들 중에 한 분인 그 박정린 선생님이 최근에 이제 돌아가신 것이 이 한국에서 사실 좀 많은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이분의 어떤 돌아가시기 전에 그 송환을 좀 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일단 그 정도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박종린 선생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네, 이분이 이제 사실 1월 23일에 돌아가셨는데요. 1933년생이니까 이제 89세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원래 그 중국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그 아버지가 항일 독립 운동가였습니다. 과거에 그 일제시대 때 그 김일성 주석하고 항일 전사로 싸우던 그런 분인데 이분이 그 고향이 바로 이제 함경북도 그 경성이라는 데였는데 거기 두만강만 건너면은 중국 훈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항일 독립운동을 하면서 거기를 오가면서 이제 하다가 거기서 이제 살았는데 그때 이제 태어나신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되고서 이분이 이제 고향에 돌아왔는데 그때 그 아버지가 그 일제에 체포돼서 거의 이제 다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죽기 직전에 고향에 가서 좀 죽어야겠다. 그래서 가족들하고 같이 그 당시 이제 5형제가 있었는데 넷째입니다. 근데 위에 형들 세 사람은 이제 장성을 했기 때문에 중국 훈춘에 남았고 이분하고 동생, 막내 동생하고 이제 부모님이 같이 다시 함경부도 고향으로 왔죠. 근데 아버지는 석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 이제 고문의 후유증 때문에 일제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아버지 없이 이제 이분이 컸는데 북에서는 이런 이제 혁명 유자녀들, 그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혁명 활동, 어떤 독립운동을 하다가 돌아간 분들의 유자녀들을 따로 그 만경대 학원이라는 걸 세워서 이 자녀들을 특별히 이렇게 학교를 다니게 하고 교육을 시켰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 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이분이, 그리고 또 이제 그 혁명 유자녀들은 특별히 보호를 한대요. 이제 뭐 부모님도 이제 안 계시기도 하니까. 그래서 군대 징집도 안 했답니다. 그 한국 전쟁이 벌어졌을 때도 징집도 안 했는데, 자원을 했대요. 그냥 몰래 입대를 해서 그 자원을 해갖고, 복무까지 했는데, 어쨌든 그 후에, 전쟁이 끝나고서 그 통신부대에 소속이 돼서, 거기서 이제 남쪽으로 오는 그 공작원들 그런 이제 뭐 난수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그 교관으로, 근무를 했는데, 이분이 59년도에 사실은 난파될, 그런 위치가 아니었는데, 자기가 이제 이렇게 가르치던 그 공작원이 그걸 좀 교육받기를 어려워해갖고, 임시로 그럼 자기가 대신 갔다 오겠다. 그래서 이제 남쪽에 있는 그 연락처한테 어떤 지시사항만 전달하고 이제 돌아오는, 임무를 갖고, 이렇게 이제 난파가 됐어요. 그때 27살이었고, 결혼한 지 14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100일 된 딸, 오키라는 딸이 있었는데, 이제 그 신혼의 아내, 25살이었어요. 그 아내한테 이제 나 금방 돌아온다. 별일은 아니니까. 이제 이러고서 이제 갔는데, 그게 이제 평생 그 돌아오지 못하는 길이 돼버렸죠. 그래서, 근데 원래 가서 이제 금방 돌아오기로 돼 있다가 거기서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자꾸 이제 늦춰졌대요. 그러다가, 그해 겨울에 5개월 만에, 이분이 이제 체포가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연락책 하나가 그 이중 간첩이었어요. 그래서 어머, 어떤 이제 그 함정에 넘어간 거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 별 사건은 아니었는데 모란봉 간첩단 사건으로 대대적으로 이승만 정권 시절에, 뭐 우리 박정희 정권에도 그런 일이 많았지만 그때도 이제 일종의 부품 공작을 해서 엄청난 이제 사건처럼 터뜨리면서, 이 양반이 다 뒤집어 쓰고 그 이중 간첩이나 관계된 사람들은 전부 나중에 다 풀려났어요. 그래서 이 양반은 그냥 뭣도 모르고 자기가 아주 그 간첩단 사건의 중심이 돼서 무기징역을 처음에 사형을 선고받았대요. 그랬는데 이제 무기징역으로 이제 감형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이 교도소에 그 얼마나 열악했겠습니까? 거기서 그 인권투쟁 같은 걸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인권투쟁을 한다고 뭐 벌을 줄 수 없는데 그 핑계거리가 생긴 거죠. 라디오를 이렇게 들은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라디오를 몰래 청취했다는 것 때문에 또 재판을 받았는데 거기서 무기징역을 또 선고받았어요. 이 라디오에 들은 죄가. 그래서 이 사람이 거의 유일하게 쌍무기수라는 그 별칭을 얻었습니다. 무기징역을 2번 선고받아갖고. 무기징역을 한 번 받았는데 또 받는다는 게 말이 참 이상하네요. 말이 참 웃긴 거죠. 예, 무기징역 자체는 뭐 무기한 징역인데, 그러니까 그걸 또 2번이나, 이 정도로 그래서 쌍무기수라고 불렸는데, 그래서 이분이 어쨌든 그렇게 계속 살다가, 참 너무 이제 아마 그 고문을 계속 아까 강제전향 공작이라는 걸 했잖아요. 그게 그냥 뭐 공작이라는 게 뭐 말로 이렇게 설득하는 게 아니고요. 고문을 기본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견디기 힘든 그런 고문을 하다 보면, 그래서 이 강제전향 때문에 못 견뎌서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걸 이제 포기하고 전향각서를 쓰고 이제 풀려난 분들이 또 몇십 분 계세요, 사실. 그런데 이제 이분은 끝까지 버틴 거죠. 버티다가, 이제, 건강을 아마 굉장히 해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건강을 나쁜 분들, 이렇게 이제 풀려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분이 34년 만이니까 그 94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거의 다 죽게 됐대요.
이분께서. 그래서 이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곧 죽을 것 같으니까 교도소에서도 어떻게 하나 했는데, 그때 이제 이분을 돕는 그 목회자들이 있었어요. 그 문익환 목사님도 그 중에 한 분이었다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그 신변각서라는 걸 쓰고 우리가 책임지겠으니까 이분 뭐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좀 병보석으로 나오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허가를 해갖고 병보석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남 무안에서 생활을 하게 됐는데, 이제 다행히도 또 극적으로 왕쾌가 됐어요. 그래갖고 네. 무안에 이제 한 중학교에서 이제 매점에서 근무를 이제 하셨대요. 근무를 하면서 그 당시 이제 중학생들한테 굉장히 그 뭐 할아버지니까, 그리고 아주 그냥 자애롭게 좀 자상하게 그 인기가 좋았던 모양이에요. 별명이 통일 할아버지였다고 해요. 그래요? 혼자서 생활을 하면서 그 네. 중학생들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고, 이제 그 후에는 서울 쪽으로 또 이제 올라와서 이제 계속 그 생활을 이제 하시게 됐던 거죠. 네. 그러면은 감옥에서 나오신 후에 예. 북에 있는 그 가족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가족을 찾으려고 했겠죠, 이분이. 그래서 네. 어떻게 했냐면은 그 원래 그 중국에서 태어났다고 하셨잖아요. 그 중국에 네. 그 형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가족을 찾아보면 어떻게 보면 북에 있는 가족 소식을 들을 수 있겠다 해서 이제 이분이 이제 백방으로 이제 수소문을 한 거죠. 중국에 있는 가족들을 찾아보니까 그 형님들 셋은 그때 이미 다 돌아가셨대요. 90년대 이제 중반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큰형님의 그 형수님하고 그 조카들을 찾았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이 한국에 이제 오게 됐었나 봐요. 그 후에 연락이 돼서. 네. 이분들한테 그 소식을 이제 들었어요. 그 북에 있는 가족이 그 두만강을 경계로 멀지 않으니까 그 연락을 주고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부인하고 그 네. 딸이 잘 살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분이 이제 편지를 쓴 거죠. 그 정말 몇십 년 만에 그 아내한테 편지를 이제 어떤 뭐 구구절절 그런 사연을 써서 그 형수한테 주고, 이제 그 조카가 아마 이제 나중에 돌아가서 북에 가갖고 그걸 전달을 한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참 너무 기가 막힌 일이, 이게 그 편지를 그 부인한테 드렸는데 그 편지를 보고 이분이 너무나 이제 충격을 받고 뭐 정말 이게 돌아가신 줄 알았겠죠. 그랬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남편이 편지를 이렇게 받으니까 그게 이제 큰 충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너무 그냥 쇼크를 받아서 쓰러져 갖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이제 돌아가셨대요. 이런 정말 너무 세상에. 이제 기가 막힌 그런 일들이 있어서 네. 이걸 근데 또 이제 바로 아신 게 아니고 그 2, 3년 지나서 알게 됐는데, 그때 이제 그 오키라는 딸이 자기 어머니가 이제 충격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얘기를 또 아버지가 들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실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 조카들한테 절대 당분간 얘기하지 말아달라. 신신당부를 해서 일부러 얘기를 안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한 3년 지나서 이제 우연히 이제 알게 된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이분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 25살에 그 신부를 놔두고 헤어지고 언젠가는 보리라 했는데 돌아가셨다는 얘기에 그때 너무 이제 밤새 진짜 술을 먹고 정말 죽을 결심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너무 허무해서. 그러다가 그래도 이제 딸이 있잖아요. 딸을 생각해서 내가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꼭 봐야겠다. 오키를 봐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마음을 이제 고쳐먹었다고 합니다. 네, 정말 기구하는 말밖에 나오질 않네요. 그리고 예. 어렵게 찾은 아내가 남편의 편지를 받고 충격에 돌아가셨다는 그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얼마나 또 사무치셨으면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을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 네. 그런데 2000년 6.15 선언 때 63명의 전향 장기수가 송환된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때 박종린 선생님은 전향을 하지 않았었는데 왜 그때 돌아가지 못하셨나요? 정말 그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진짜 우리 박종린 선생님은 아마 그 무기수, 비전향 장기수 이런 분들 중에서도 가장 기구하신 분이라고 제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진짜 당연히 갔어야죠. 그때 63분이 갔는데, 이분이 자기는 전향각서를 쓴 적이 없는데 통일부에서 전향한 걸로 판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네.
경보속으로 나올 때 그 목회자들이 쓴 그 신변 각서를 이게 전향 각서라고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판단을 한 어머나.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아니 그 기독교 믿으면 다 전향한 거다. 이런 식으로 무슨 어머, 트집을 어머. 잡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게 이해가 안 가죠. 오히려 네. 가급적 그 많은 분들을 돌아가도록 해 줘야 될 텐데 쓰지도 않은 분을 그렇죠. 남이 쓴 신변 각서를 전향 각서다라는 식으로 마음대로 그 당시 통일부가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강력히 항의하고 심지어 그 당시 그 각서를 쓴 그 목회자 한 분이 지금도 그 이번에 그 장례식장에 와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막 우시더래요. 내가 그 아, 각서만 안 썼어도 2000년에 갔는데 그러면서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면서 너무 참 안타까운데 어쨌든 그때 이제 그 이분만이 아니라 또 이 송환 자체를 몰랐던 13분이 있었대요. 또 나중에 이제 그 송환된다고 그러니까 왜 나는 못 가냐고 그런 네. 분들이 13분이 있었고 또 그다음에 그 32분이 그 전향각선 썼지만 이분들이 양심 선언을 했어요. 강제로 고문에 의해서 나는 내가 원하지 아, 않는 강제 전향을 한 거다. 이거는 무효다. 그래갖고 음, 이분들까지 총 46분이 우리도 송환을 해달라. 가장 이제 어이없는 거는 이제 박종린 선생님이었지만 어쨌든 46분이 뭉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음. 통일부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달랬대요. 지금 분위기가 좋으니까 곧 2차 송환이 있을 거다. 그때 좀 고려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분들이 이제 아, 분위기도 좋으니까 희망을 가졌죠. 가졌는데 그 세월이 그냥 20년이 지나 버린 거죠. 네. 2000년부터 정말 그 아직까지. 말이 안 되네요, 진짜. 그 사이에 예. 오늘이고 내일이고 이제 곧 가겠지 하다가 이제 세월이 기다려주질 않으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하늘 안고. 아유, 제가 그 박종린 선생님 그 기사를 보면서 너무 네. 마음이 아팠었던 게 있는데, 예, 예. 그 2차 송환을 기다리시면서 20년이잖아요. 네. 그, 늘 그 댁에 그 문 앞에 있는 마루에 여행 네. 가방 2개가 항상 늘 있었다고. 예, 언제라도 가게 되면 간다. 그거를 매일 20년을 기다리신 거잖아요. 네. 네. 예. 아, 근데 진짜 사실 또 이분이 2007년에 평양을 네. 잠깐 방문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것도 참, 네네. 아주 신기한 경우인데, 네. 이거는 뭐였냐면은 그때 2007년에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 남북 관계가 아주 좋았잖아요. 그때 6.15 7주년 기념식에 네. 이분이 그 범민련 이제 회원으로 소속이 돼서 아마 일부러 고향 방문을 시켜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대표로 파견을 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 잠깐이지만 며칠이지만 평양을 갔죠. 갔는데 네. 48년 만에 그 고향 땅을 밟았는데 여기서 또 소설 같은 일이 또 일어났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딸을 만났나요? 예, 그런 건데요. 그 네. 만났다고 보기도 어려운 게 어쨌든 네. 이제 공식적인 일정이었기 때문에 네. 그 딸을 만날 수 있을지는 전혀 몰랐죠. 근데 그 하루는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네. 어떤 그 중년의 그 남녀가 계속 네. 그 청간단 같은 사람들이 그 2층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회의단을 이렇게 보는데 계속 자기를 주시를 하더래요. 그래서 근데 뭐 처음에 몰랐고 저 사람들이 나를 계속 쳐다보는데 누군가? 그래서 전혀 생각조차 못했는데 네. 나중에 이제 회의 끝날 때쯤 그 안내원이 저분이 당신 딸이라고 이건 뭐 몇십 어머. 미터 떨어져서 그냥 얼굴도 잘 보이려 말랑한 이제 그런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얼마나 그 가슴이 쿵쾅쿵쾅 쳤겠습니까? 그래서 그럼요. 정말 예. 근데 이제 이분들이 공식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리고 딸이 왔다는 얘기를 하면 그 대표단인데 막 그냥 이걸 자리를 박차고 달려갈까봐 북에서도 얘기도 못하고 또 남쪽에서도 안기부에서 그 파견된 사람들이 수십 명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또 굉장히 그 관리를 통제를 엄격히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 그날 그렇게 지나고 나중에 가는 날 네. 이걸 어떻게 또 봐야 되는데 계속 그런 상황을 안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네.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또 저쪽에 이제 그 일반인들 가까이 못 오잖아요. 근데 이제 저기서 네. 이제 또 그 딸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또 들으면서 진짜 눈물을 흘렸는데 그 딸이 그 아버지를 보고 90도로 절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이제 얘기도 못하고 잘 가시라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박준희 선생님이 이제 막 달려갔는데 또 주변에서 잡은 거죠. 그러니까 끝내 그 딸 한 번 그 손도 못 잡고 말도 못 해보고 헤어졌는데 그날 이제 버스에서 오면서 그 서울로 돌아오는 동안 그 몇 시간을 그냥 계속 우셨더래요. 그래갖고 우는 모습에 그냥 주변 사람들이 선생님, 이러시면 병 나신다고. 근데 뭐 정말 이 당사자는 얼마나 그 참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안타까움 속에 차라리 안 보는 이만 못한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2007년에 하여튼 그런 참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지금 생각해도 참 슬픈 이야기죠. 네. 정말 너무 안타깝고 슬프네요. 예. 그리고 네. 이제 그게 마지막이었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그 로 기자님이 주신 그 사진을 보니까 네네. 박종린 선생님이 집에서 가족 사진을 이렇게 들여다보시는 장면이 있던데요. 이거는 네. 어떻게 구하게 된 거예요? 예. 저도 이제 제가 인터뷰할 때 방에 보니까 가족 사진이 있어요. 그 엄마랑 그 손자, 손녀 이렇게 이제 딸과 이렇게 있는 3명 찍은 사진이었는데, 남편은 이제 그날 사진을 못 찍었나 봐요. 남편도 자리 있습니다. 근데, 여하간 그 딸이 그 김일성 대학 교수예요. 아주 그리고 네. 손자, 손녀도 그 명문대 나와서 다 그 자기 일들을 벌써 30대가 됐어요. 손자, 손녀도. 그런데 이 사진을 그 중국에 사는 조카 통해서 구했다고 그러니까 아버지랑 이제 편지는 그렇게 주고받았고 그 이제 사진을 이제 드리고 싶었겠죠. 그래서 사진을 받아서 자기 방에 이렇게 놓고서 그리울 때마다 이제 그 사진을 이렇게 이제 보셨죠. 예, 보시면서 하여튼 언제든지 예, 그렇게 아까 그 가방을 싸놓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제 하여튼 그때 이후로 계속 그 가방 2개, 여행 가방 2개에다가 짐을 싸놓고서 언제든지 가려고, 지금 하고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좀, 진짜, 예, 안타까웠죠. 네. 아유. 그 2018년 그 4월 판문점 네네. 선언 이후에 네. 박종린 선생님이 이번에는 정말 고향에 갈 수 있겠다. 뭐 이렇게 힘이 생기셨을 것 같은데. 예, 그렇죠. 네. 근데 이제 2017년에 이 대장암 선고를 받았어요. 참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제 네. 그 당시에 이제 뭐 내가 이제 나이도 먹고 벌써 85세였으니까, 대장암에 이제 뭐 살기는 다 틀렸구나 그랬는데 이제, 정말 드라마틱한 일이 생겼죠. 남북 어떤 그 정상이 만나고 판문점 선언. 그리고 이분이 너무너무 막 이제 정신적으로 막 희망이 생기면서 굉장히 이제 그 대장암을 앓고 있었지만 굉장히 이제 그 희망 속에 그 몸이 좀 괜찮아졌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더 살아야겠다. 꼭 살아서 이제 돌아가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희망에 부풀었는데 제가 인터뷰할 때만 해도 여전히 그 2018년 11월이었으니까 그때 이제 희망이 꺾이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런데 이제 2019년 들어와서 그 하노이 회담 결렬되고 뭐 계속 분위기가 나빠졌고 급기야 작년 6월에 우리 남북 연락사무소, 개성의 남북 연락사무소가 이제 폭파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장면을 보고 아마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대로 몸이 괜찮으셨는데 아마 큰 충격을 받고 이제 하나의 좀 희망이 다 무너지는 그런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때를 계기로 이제 건강이 급속도로 좀 안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개성공단이라는 이제 그런 건물 폭파 이후에 갑자기 이제 건강이 나빠지면서 이제 작년 10월에 입원을 이제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사진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작년 여름까지만 해도 외모상 특별히 괜찮으셨거든요. 근데 10월에 단 3달 만에 그냥 피골이 상접한 걸로 바뀌더라고요. 그때부터 식사를 전혀 못 하시고 이 콧줄로. 그래서 저는 10월에 돌아가시는 줄 알았는데 이분이 정말 강철 같은 분인 게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의식이 들어왔다 나왔다 막 이런 상태인데도 이게 생의 어떤 그런 거를 끈을 안 놓는 거예요. 거의 먹지도 못하고 콧줄로 최소한의 영양만 공급이 되는데도
계속 이제 버티시어 갖고, 이거를 제가 이제, 정말 그거를 알고 나서 이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 분 돌아가시기 전에 진짜 죽어도 고향에서 좀 돌아가실 수 있게 해야겠다고 제가, 여러분들을 이제 접촉을 하고, 같이 그런 좀 송환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민하협이라는데, 이종걸 상임대표가 작년에 이제 새로 취임을 했는데, 이제 여당의 5선 의원 출신이고, 유력한 정치인이니까 청와대에다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한 10여 명이 찾아가서 이분이 진지하게 듣고 자기가 꼭 전달을 하겠다고 해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뭐 실제로 통일부 통해서 이제 전달은 됐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랬던 거죠. 93년에 김영삼 정부 시절에 리모 선생이 그때 이제 다 죽게 됐을 때 이제 2달밖에 못 산다고 했을 때 김영삼 정부가 조건 없이 보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김영삼 정부도 당시 이쪽 신한국당 그쪽 아닙니까? 그런 정부 시절에도 조건 없이 보냈는데 우리 박종린 선생 정말 이인무 선생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더 억울하신 분인데 이분을 지금이라도 돌려보내서 가족 품에서 좀 죽을 수 있도록 해다오. 그리고 이제 저는 또 한 가지 이게 지금 남북 관계가 아주 경색이 돼 있으니까 북에서 지금 전혀 남쪽에서 어떤 제안을 해도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북에서 절대 외면을 안 합니다. 더군다나 이 박정린 선생은 만경대 학원 출신으로 어떻게 보면 거의 북에서는 국부와도 같은 존재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을 조건 없이 보낸다 그러면 안 받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북에서도 고맙게 생각을 할 것이고 남쪽에 대해서 이제 마음을 풀고 대화의 물꼬가 터지지 않겠느냐. 그걸 지적을 한 거거든요. 네. 이것 때문에라도 보내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이게 참 대답 없는 메아리가 계속 되더라고요. 네네. 그게 참 좋은 계기가 정말 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어떤 답변을 받으셨는지요? 그게 이제 아주 웃긴 게 1월에 통일부에서 갑자기 저한테 편지가 왔어요. 네네. 통일부에서 내가 왜 편지를 했나 보니까 뭐 이산 가족을 담당하는 그런 쪽에서 왔는데 제가 민원을 제기한 것처럼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청와대에 사실은 제가 이번에 방북기 책을 낸 게 있습니다. 그 책을 문재인 대통령 앞에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편지를 같이 썼죠. 이 박정린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구구절절 써서 좀 꼭 전해달라. 그리고 이것을 이제 들어주시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그게 제 생각에 문재인 대통령이 본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봤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아주 친절하고 굉장히 사려 깊은 분인데 그 정도 봤으면 저한테 답장이 왔을 것 같은데 느닷없이 통일부 민원으로 바뀐 걸 보면은 아마 비서실에서 그걸 그냥 무시하긴 그러니까 통일부에 그냥 형식적으로 보낸 것 같아요. 통일부에서 박종린 선생에 대해서 이제 안타깝게 생각한다. 우리는 뭐 계속 이런 문제를 북쪽하고 진지하게 좀 노력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아주 지극히 형식적인 제가 민원을 제기한 적도 없는데 어쨌든 그에서 선생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주 영혼 없는 그런 편지가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어이없었죠. 예, 문재인 대통령한테 갔는지조차도 의심스럽고 왜 이런 거를 청와대 주무관의 편지로 내가 받아야 되는지 청와대가 아니라 통일부. 진짜 이런 것들이 정말 안타깝고 그 사이에 결국은 박정희 선생님이 이제 돌아가신 거죠. 네, 그렇죠. 예. 아유, 박종린 선생님의 유해는 그러면은 지금 어디에 모셨나요? 네, 이분이 저는 사실 유해라도 좀 뭐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랬더니 그것도 안 돼요? 네, 그것도 우리가 보내질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제 종로구에 금선사라는 절이 있는데 여기에 먼저 돌아가신 비전향 장기수 선생들의 유해를 포함해서 관계된 여러분들은 30분이 모셔져 있더라고요. 이쪽에. 그래서 박준희 선생님 유해도 어제죠. 우리 입춘을 맞아서 마침 이제 그때 이제 유해를 그쪽으로 이제 모시게 됐어요. 그런데 진짜 이런
정말 돌아가셨는데도 네. 유해도 갈 수 없다라는 게 너무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정말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네, 오늘 박종린 선생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하늘 안고 돌아가셨는데 부디 유해라도 땅에 갈 수 있기를 마음이 간절합니다. 아유, 저 그때 제가 이 박정희 인터뷰한 그 동영상이 사실 있거든요. 근데 이게 2년 전에 이제 한 건데 이거를 지금 처음으로 아무도 공개를 안 했습니다, 제가. 근데 오늘 그 미우새 우리 그 애청자들을 위해서 처음으로 제가 한 3분 정도 분량으로 조금 일부만 이제 찍은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떻겠어요? 네. 고향에 가시면 가족들 보시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만약 이제 갑니다 하시면 물론 말할 수 없는 이제 기쁨이 되겠죠. 네. 그러나 이제 불행한 이제 저 남쪽에 나와가지고 출소한 이후에 불행한 현실 속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고 병 걸려서 돌아왔다는 것에 대한 미안한 감을 이제 끝까지 느끼게 되죠. 이제. 네. 병 걸리는 것도 스스로의 자기 건강을 관리 잘 못하는 결과라고 볼 때 건강한 몸으로 나왔다가 건강한 몸으로 만나지 못하는 것이 많이 이제 양심적인 가책을 느끼게 되죠. 아유, 그래도 그 많은 고초를 겪었는데 지금 2연세 이 정도 유지하신 거는 정말 잘하신 거죠. 만약에 이제 따님을 보시면 가장 먼저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세요? 만약에 따님을 이제 지금 딱 왔다 그러면은 참 이제 내가 끈질기게 살다 보니 목숨이 살아서시 나이 먹었고 하긴 왔는데 그동안 너 때문에 얼마나 걱정들 많이 했는가. 참 그런 부분에 한해서는 내가 항상 이제 마음속에 지니고 생각해 온 것들인데 쉽게 말하면 미안하다고 했지만 미안하다는 소리 나한테 하고 싶지 않다. 내가 인위적으로 나 스스로 만들어 온 일이 아니니까 너도 이해하겠지만 그렇게 이해해달라고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가시면 뭐 혹시 고향 음식 먹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어떤 걸 좋아하셨어요 예전에? 또 냉면 먹고 싶은 거죠 사실. 아, 평양냉면? 네. 냉면이 항상 그리워지는 네. 우리 따님 가족들은 지금 평양에 있는 거죠? 예, 평양에서 진짜 빨리 우리 어르신하고 손주들 다 손잡고 우리 옥루관 가서 평양냉면 맛있게 좀 먹는 날이 진짜 정말 빨리 오도록 진짜 저희도 기도를 하고요. 예, 우리 그 같아서는 지금 몸이 이렇게 아파도 악착같이 살아서 죽기 전에 갈 것 같아요. 예. 전에 꼭 갈 것 그러셔야죠. 뭐 죽어서라도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은 그래도 요즘 정세로 봐서는 금년간에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희망도 갖게 되고 뭐 관계 당국자들도 희망을 항상 가지고 어느 때 그저 불의이지 떠날 수도 있으니까 참 격려도 하고 있으니까 믿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갖고 계시는 짐이 이렇게 딱 한 보따리밖에 없어요. 언제라도 가시. 언제라도 가시도록. 이야, 진짜 그거를 반세기를 넘게 이렇게 하셨네요. 참 대장암 진단을 받으시기 전까지는 그래도 뭐 제주도나 속초 이런 데를 이렇게 이제 가셨는데 대장암 진단을 받으시고 그냥 갑자기 그 기력이 떨어지시더라고요. 그러다 우리가 이제 남북 순회 이런 게 생기니까 기운을 또 찾으셔서. 그렇죠. 예, 이제 그게 정말 최고의 치유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예, 지금 뭐 보셨지만 그게 여행 가방 2개가 이제 선반에 올려진 그게 이제 언제라도 떠날 수 있도록 한 그런 이제 가방을 싸고 있었어요. 그때 2018년 11월에 이제 제가 인천 그 부평의 그 전세방에서 인터뷰한 장면인데 같이 계셨던 분은 이날 인터뷰를 주선해준 이분의 양아들이에요. 양아들이 어떤 분이냐면 6.15 공동선언 남측이 공동대표 김재유 선생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북에 2007년에 방문할 때 같이 가시면서 그 양아들 관계를 가족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때 맺고 이제 이분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아들처럼 많이 이제 보살펴 드리고
예, 그랬던 이제 상황이죠. 근데 참 지금 보면서도 정말 예, 살아서 가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 지금 뭐 꼭 내가 살아서 가야겠다라고 그냥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예, 그러면서도 또 뭐 죽어도 할 수는 없지만 또 이런 얘기가 다 가슴에 걸리네요. 어떻게 보면 앞날을 그 내다보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 예, 진짜 이런 참 가슴 아픈 그런 사연을 한번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예, 네. 또 돌아가신 상태에서 또 옛 동영상 보니까 더 안타깝고, 예, 또 직접 또 노 기자님 가서 이렇게 소중한 영상을 저 미우새에 공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들은 미국에서 그냥 남북 정상회담이 뭐 성사가 됐다 안 됐다 결렬됐다 그냥 뉴스 하나로만 듣고 마는데, 이런 하나하나의 그 역사적인 그 변화에 어떤 한 사람은 정말 가족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느냐 마느냐, 자신의 건강이 유지되느냐 마느냐, 뭐 이렇게까지 되고 있다는 것을 좀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네, 그 동영상을 보니까는 이 박종린 선생님이 이렇게 되게 희망에 찬 갈 수 있어 하는 그런 느낌이 이렇게 고스란히 느껴져가지고 더 마음이 진짜 진짜 아프네요. 돌아가시, 네.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그 이제 네. 가서 그 중국에 있는 조카랑 이제 며느리가 지금 와 있어서 이제 그 상주 역할을 했는데, 들어보니까 의식이 돌아올 때는 그랬대요. 나 휠체어 타고서라도 갈 거야. 절대 안 죽어. 이러면서 며칠 전까지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걸 보면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이제 그러셨을까 생각도 들고, 저는 사실 그 정말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당신 곧 돌려 보내드린다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이모 선생이 93년도에 그 2달밖에 못 산다고 이제 하고 가셨는데, 네. 이분이 그 후 11년을 살았어요. 이게 이제 아, 그 어떤 그 정신력이 너무나 이제 고향에 왔다라는 것 때문에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뭐 잘 네. 돌봐주기도 했겠지만, 2달밖에 못 사신다고 하는 분이, 그 실려갔던 분이 11년을 사셨던 거 보면, 저도 박종린 선생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만약에 그런 결정이 났다면 그 소리 듣고 아마 벌떡 일어섰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진짜 예, 안타깝고 이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예, 좀 네. 그런 것 하나 우리가 왜 좀 결단을 못 내리고, 남북 정상이 3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 하나 보내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건지,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뭘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분 하나 해결을 못 하면서 남북이 뭘 하겠다는 건지, 이걸 진짜 우리 정부한테 좀 묻고 싶습니다. 네. 아유. 이게 안타까움과 이렇게 화가 나고 이게 분노도 느껴지고 그러네요. 예. 네. 한 사람의 그 평생의 그 삶이 너무너무 기구하고, 예,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책임감마저 느끼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로 기자님 최근에 책 출간하셨잖아요. 평여자, 예, 예. 서울남자, 예. 길을 묻다. 이 제목이 참 특이한데 소개 잠깐 부탁드릴까요? 네, 제가 2018년 사실 이 박종린 선생님 만나고서 바로 이제 열흘 후에 방북을 했습니다. 첫 방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년 사이에 4번을 갔거든요. 저도 그렇게 1년 사이에 4번 가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이제 처음 가서 너무 내가 알던 북과 실제로 본 북이 달라갖고 좀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그쪽에 있는 안내원이 자기들도 자고 일어나면 요즘 달라진다, 정신을 못 차린다, 이 정도로 변화와 발전의 속도가 크다고 해서 그게 정말 진짜인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석 달 만에 2차 방북을 했고, 그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또 다른 충격을 받았고, 제가 기자로서 계절에 한번 취재를 안 하면 이건 직무유기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어요. 제가 지금 아무도 잘 못 가는 그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이제 미국에서는 시민권자들도 못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미국에 사는 영주권자로서, 예, 또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영주권자는 북을 또 신고만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보기 드물게 미국에서는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이 돼서 제가 사명감을 갖고 1년 사이에 4번을 갔고요. 그거에 대한 좀 일종의 기록집이죠. 그 소회도 적고 많은 에피소드와, 그리고 저와 같이 북을 잘 모르지만 알고 나면 충분히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보수나 중도분들, 또 젊은 친구들까지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만든 책이 바로 평양 여자 서울 남자 길을 묻다고요. 그 제목은 사실 제가 직접 경험한 에피소드를 다룬 겁니다. 평양에서 평양 여자가 서울 남자한테 네. 내가 평양 남자인 줄 알고 길을 묻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거고 저한테 뭘 질문하고 그런 비슷한 경험을 2번이나 했어요. 그래서 로 기자님한테 뭐를 이렇게 여쭤봤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상품 전람회에 갔는데 제가 이제 카메라 들고 다니니까 아니 선생님 저 하나 물으시다 하면서 어떤 그 40대 여성과 딸이 20대 딸이 제 옆에 네. 앉더니 먼저 말을 거는 거예요. 제가 혼자 있으니까. 그래서 네, 뭡니까? 그러니까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빨간 옷을 찍으면 사진이 잘 안 나옵니다. 왜 그럽니까?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거는 뭐 사진 문제가 있던 거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원색이라 잘 나올 거다. 그리고 아주머니 굉장히 미인이시라 사진이 잘 나올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 남자인 척하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척은 아닌데 뭐 말투. 이분한테 얘기를 하니까 전혀 못 네. 알아보는 거예요. 이러다가 당황하겠다 싶어서 네. 고백을 했죠. 사실은 저 미국에서 온 동포입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서 이분이 일어나서 절을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러면서. 그래서 아니 뭐가 미안합니까? 난 말 걸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네, 그만큼 그 북한, 남한, 뭐 동포 하나도 다를 게 없는데 말이든 네. 외모든 뭐든 근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떨어져 살다 보니까 이제 엄청난 외계인처럼 서로 생각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그런 상징을 하는 것 경험을 같습니다. 걸 2번 그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속뜻도 담은 게 우리가 어떤 통일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제가 평양 여자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평양 여자가 저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우리 남북의 결의가 서로 사이좋게 어깨동무하면서 통일의 길을 서로 물으면서 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이제 제목을 이렇게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이 책 나온 지 이제 2달밖에 안 되는데요. 좀 관심을 갖고 인터넷에서 구입도 가능하시니까 많이 봐주시면 앞으로 제가 이제 통일 운동가로 또 활동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도 얼마 전에 이 책을 인터넷을 통해서 구입했는데요. 예. 열흘 내서 2주 정도면은 집에 오고요. 저 아주 재밌게 잘 읽었어요. 유머와 위트가 있는데, 문득문득 이런 뭉클함이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읽은 분들만이 알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것도 많죠. 네네. 강추합니다. 좀 궁금증을 좀 자극해서 보도록 말씀을 드려야죠. 네. 그리고 로 기자님 미국에 오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참 안 그래도 이제 제가 이달 중에 가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한 석 달 이상 체류를 했는데 가서 이제 지금 사실 이 책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 구입도 되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직접 가져가서 좀 사인도 해드리고 이런 활동을 하면 좋으니까 좀 많이 들고 가서요. 제가 이 뉴욕, 뉴저지 일단은 그 위주로 좀 이렇게 책도 원하시는 분들 직접 사인해서 드리고 만약에 이제 코로나가 조금 안정이 된다면은 뭐 노스캐롤라이나도 가서 거기 계신 분들한테도 좀 우리 저자와의 만남 이런 행사도 좀 하고 싶고요. 예, 그런 계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네,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예, 코로나 안정돼서 미국에서도 직접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그 해외 동포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이 있으실까요? 네, 정말 진짜 우리 해외 동포들, 특히 미주 동포들은요, 북을 꼭 방문하시라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너무 좋아해요. 우리 동포들, 거기 사는 주민들이 자기들도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로 밖에다가 이렇게 나 있다는 걸 잘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이제 북녘을 찾아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움을 갖고 있고 또 이제 해외 동포들은 밖에서 굉장히 어려운 이민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항상 조국을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애국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시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대접이 너무 훌륭합니다. 여기는 해외 동포 애국자 묘라는 것까지 있거든요. 그 애국자 묘 제가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떤 애국 활동을 하면 이런데 근사한데 아주 명당 자리에 있습니다. 동명왕릉이라고 우리 고구려 세운 주몽의 묘가 있는데
거기 바로 인근이에요. 아주 명당 자리에 어. 해동포 애국자묘가 있는데 여기 어. 그 북의 묘는 묘 위에 이렇게 비석에 사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잘 꾸며놨는데 어떤 분들이 올 수 있나요? 그랬더니 아 이거 해동포인데 이 북에 오고 싶다고 하는 분들은 전부 애국자입니다. 당연히 다 여기 모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감동이다. 애국 예. 활동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 이분들 우리 그 해동포들이 그 남과 북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남과 북을 정말 서로 잘 모르는 남과 북을 그 브릿지처럼 가교처럼 이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동시에 그 나라에서 어떤 그 정치인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유권자이자 시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태인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 해외동포들이 그 나라의 또 그 시민으로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모국을 위해서 남북의 어떤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께서 우리 꼭 좀 북력 그 결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여건이 되신다면 꼭 한번 방문을 하시기를 제가 이제 권유를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노창 기자님 다음에 또 만날 기회를 갖고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네.